네, 안녕하세요. 악령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끝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길게 빼는 것보다도 요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악령을 쭉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 읽는 것보다는 제가 웬만큼 중요한 부분을 툭툭툭툭 건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지면서 오늘 조금 길게 갈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은 이 악령 열린 책들 버전 하 버전으로 해서 오늘 끝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근데 좀 분량이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뭐 여유 있게 한번 같이 한번 마음 편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베로벤스키가 지금 렘브게 현 지사 부부를 선동을 하고 스타브로긴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초인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 집단, 이 도시 자체를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슈피 꿀린 공장 사람들을 또한 선동해서 마을의 위아래를 그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니콜라이 푸셰블로비치 스타브로긴과 리자베타를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의 이상형을 연출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스타브로긴은 마리아 치모피에브나 레바드키냐와 지금 결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지 의견에 따르면은 스타브로긴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뾰트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레바드킨 남매 마리아 치모피에브나 레바드키냐와 레바드킨 대위를 페치카를 이용해서 살해해버리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고 스타브로긴 자신도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모독했죠. 참칭자라고 그렇게 모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마리아를 지금 죽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603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 5인조라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아주 교묘하게도 가장 평범한 사람들인 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알아볼 수 없었대요. 그들은 리프진, 비르긴스키 자신, 비르긴스키의 오빠인 슈갈요프, 냠신, 그리고 똘카첸코 이런 인간들이고 그들은 유사한 수백 개, 수천 개 5인조들 한 단체에 불과하다. 그 모든 것들은 유럽의 전 세계적인 혁명과 조직적으로 연결된 중심적이고 광대하지만 비밀스러운 어떤 곳에 따라 움직인다는 따사로운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첫 모임을 결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604쪽에 그러니까 뾰뜨르에 의해 만들어진 무슨 그룹의 회원들이 더 있으리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의심하며 상대방을 견제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이런 하여튼 굉장히 그 속물적이면서도 세상을 혁명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지면서도 자기들 할 일은 안 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라는 거죠. 쭉 좀 넘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돼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불 좀 켜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녹화 다시 시작할게요. 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들어가기 637쪽에 639쪽 읽어볼게요. 스타브로긴이 의자에서 일어나자 베로벤스키도 금세 펄쩍 뛰어나 마치 출구를 막으려는 듯한 기계적인 등을 문 쪽에 대고 섰다. 스타브로기는 그를 문에서 밀쳐내고 나가려는 듯한 몸짓을 취하다가 갑자기 멈췄다.
난 당신에게 샷도프를 양보하지 않을 거요. 그가 말했다. 뾰뜨르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난 좀 전에 무엇 때문에 당신에겐 샷도프의 피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했었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타브로긴도 이 누구야? 뾰뜨르가 샤토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당신은 그 연고를 발라서, 그러니까 샤토프의 피라는 연고를 발라서 당신네 무리들을 하나로 뭉치고 싶어 하지. 그리고 다음 장에 또 계속해서 얘기해요. 당신은 내가 레바데킨에게 1,500루블을 주고서 그것을 미끼로 페치카에게 그를 찔러 죽일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되도록 만들고 있어. 당신은 내가 내 아내도 한꺼번에 찔러 죽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난 알고 있어. 범죄를 가지고 나를 올가맨 뒤 당신은 물론 나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오? 안 그렇소? 그리고 나서 페치카가 직접 당신에게 왔었나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당신과 직접 페치카가 만났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뾰뜨르가 보통 수단이 좋은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범을 만든 다음에 다 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뜻대로 올가매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아주 위험한 인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스타브로긴도 화를 내느냐? 잠깐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시오. 그는 뼈뜨르는 스타브로긴의 팔꿈치를 움켜쥐면서 소리쳤다. 스타브로긴은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빼내지 못했다. 광란 같은 분노가 스타브로긴을 장악하고 말았다. 스타브로긴은 베로벤스키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움켜쥐더니 그를 있는 힘껏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대문을 나갔다. 그러나 그가 30걸음도 채 가기 전에 상대방은 다시금 그를 따라잡았다. 화해하시죠. 화해해요. 뼈뜨르는 스타브로네긴의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비굴할 정도로 스타브로네긴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해를 계속해서 화해하자고 화해해요. 이런 참 어쨌든 넘어가 볼게요. 좀 뭐 넘어가 볼게요. 더 이상 뭐 뾰뜨 참 뾰뜨르를 가지고 참 이야기가 힘드네요. 참. 자, 642쪽. 에이, 스타브롱이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당신은 왜 내가 필요한 것이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뾰뜨르가. 우리는 혼돈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혼돈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걸 믿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모든 것을 근본에서 뒤집어 엎는 혼돈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 거는 바보짓 따위나 하는 짓이지. 스타브로긴이 말하죠. 그런데 좀 더 멍청해지세요, 스타브로긴. 다시 말해 요즘은 독창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끔찍이 적다는 거죠. 우리 두 사람만 있다면은 혼란을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644쪽에 뾰뜨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노예들이 노예제도 안에서는 평등한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방과 살인이 있지만 주된 건 평등이죠. 그러니까 노예의 세계에서는 노예 자체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역설적인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도의 능력은 언제나 권력을 장악했고 독재자가 되었어요. 이런 거를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꺼린다는 거예요. 고도의 능력은 독재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언제나 이익을 가져오기보다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은 추방되거나 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고도의 능력이 되면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뜻이 모든 사회 시스템을 통제를 하게 되고 그럼 그 한 사람만 제외하게 되면은 그 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 상태로 평범하게 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궤변이기도 하죠. 맞는 얘기 같기도 하는 거고요. 그건 조금 넘어갈게요. 이제 뭐 그런 다음에 이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646쪽에 이제 스타브로긴이 경악을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느냐?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다음 시간까지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스타브로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뾰뜨르의 궤변에서 이런 말이 궁극적으로 나와요. 646조. 스타브로긴, 당신은 미남입니다. 미남이래요. 뾰뜨르가 말했다.
당신은 미남이라고요. 난 당신을 연구해 왔어요. 당신에겐 심지어 순진함과 순박함마저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나는 미를 좋아해요. 허무주의자지만 미를 좋아한다고요. 당신은 나의 우상입니다. 당신이 그 누구를 모욕하지 않아도 모두들 당신을 증오해요. 당신이 모든 사람들을 무심하게 쳐다보아도 모두들 당신을 두려워하죠. 그 누구도 당신에게 다가가 당신의 어깨를 치지는 못할 겁니다. 당신은 끔찍한 귀족이에요. 당신은 꼭 필요한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나에게 말이죠. 바로 나에겐 꼭 당신 같은 인물이 필요해요. 난 당신 외엔 그 어떤 사람도 모릅니다. 당신은 선구자고 당신은 태양이고 난 당신의 버러지에 불과해요. 뾰트르가 하는 얘기예요. 그는 갑자기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스타브로기는 등줄기가 오싹해져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손을 빼냈다. 미친놈. 스타브로긴이 중얼거렸다. 러시아에서 이 뼈뜨려가 얘기해요. 러시아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첫 걸음을 얻어내고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당신이었으면 난 제로입니다. 당신이었으면 난 팔이고 유리병 속에 든 이념이고 아메리카 없는 콜럼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기 자신을 이 뼈뜨르 베로벤스키야말로 샤토프 못지않게 스타브로긴에 완전히 잠식된 그런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끔찍한 인간의 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우리의 아메리카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아메리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새로운 러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670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70쪽. 자, 이제 670쪽의 중간 부분에 훗날 어떤 이들은 이 70명이 900명이나 되는 슈피크린 공장의 모든 노동자들 중에서 공장장이 없는 까닭에 대신 현지사를 찾아가 그에게서 공장 살림을 맡아보던 관리인에 대한 처분을 구하기 위해 선발된 자들이라고 단언했는데 그 관리인은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내보내면서 뻔뻔스럽게도 그들의 모든 돈을 착복해버린 자였대요. 그러니까 공장의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권익이나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 공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폐쇄하고 내보내면서 그 돈을 착복했다라는 그런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진짜로 폭풍우 같은 그런 폭도들 속에 속하며 거기다가 몰래 던져진 문서들 때문에 잔뜩 흥분해 있다고 열렬하게 단언하고 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누군가의 영향력일지 사주랄지 하는 것이 개입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점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뾰뜨로와 리프진 아니면 그 밖에 누구든지 빼찌까와 합세해서 미리 공장 직공들 틈새를 헤집고 다니면서 그런 폭동이나 혁명을 누군가가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외부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672쪽 패치카와 함께 두 명의 공장 직공이 가담을 했고 그런 어떤 노조 조합이나 폭동에 관해서 그러나 패치카가 그들에게 곧바로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해서 역시 그래봤자 그 5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들린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슈피클린 공장 사람들도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지금 잉태가 된 상태고 거기다가 5인조는 왔다 갔다리 하면서 사람들 신경 돋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터지지 않을래야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램북계 674쪽에 보면은 당국이 슈피클린 공장의 경문과 음모가 누군가에 의해 사회적인 폭동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램북계 그 주지사의 부인은 아직도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베로벤스키에게 그냥 완전히 그냥 푹 빠져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램북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신의 아내가 뾰뜨르에게
지금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704쪽 한번 볼게요. 704쪽 3부 마지막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파티가 준비되는 숙명적인 밤 아래 스타브로긴이 연회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뭐 리자, 뾰뜨르, 스테판 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연회장으로 들어와요. 스타브로긴이 들어온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리자가 급속하게 그 아름다운 그 외동딸 리자가 그의 눈을 주의 깊게 그를 쳐다보더니 그 뒤로부터 오랫동안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스타브로기는 어느 때보다 더 창백했고 시선은 예사롭지 않게 흐트러져 있었다. 스타브로긴 그러니까 레바드킨이 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스타브로긴 스스로를 당신의 인척이자 당신의 아내의 오빠라고 칭하는 레바드킨이라는 성을 가진 어떤 대위가 내게 계속 점잖지 못한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편지에서 내게 당신의 어떤 비밀들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의 인척이라면 그가 나를 모욕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나를 그 점잖지 못한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들 속에는 도전이 울려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스타브로기는 아주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난 불행하게도 그 대답이 가관이었다는 거예요. 난 불행하게도 그 사람의 인척이 됩니다. 난 처녀 시절 성이 레바드키냐인 그녀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5년째이죠. 당신에게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거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은 나는 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마리아 찌모베예브나와의 남편이며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엄마 바르바르 페트로브나의 뜻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며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베로벤스키의 뜻도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자, 3부. 자, 이 이제 축제 제1편 슈피꾸린의 날에 일어난 709쪽 온갖 석연치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성사되었답니다. 부인네들 그나마 갈피를 잡은 것이 있다면 율리아 미하일라브나에 대한 무자비한 증오였다는 거예요. 자, 710조 모든 과도기에는 어떤 사회에나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목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상의 징후조차 갖고 있지 못하며 그야말로 그 시대의 불안과 초조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이런 종류의 5인조 같은 불황자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마련이다라고 도스토옙스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황자들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의 언제나 일정한 목적을 갖고서 활동하는 그 많지 않은 선두주자들의 무리의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이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이런 불황자들을 다 끌고 넘어가서 끌어당기면서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뾰뜨르 스테파노비치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폰 렘부께 부인을 조종하고 있으며 그녀는 진작부터 그의 구령에 따라 온갖 불황자들을 선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좌파를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파를 옹호하려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떤 이 소설이 굉장히 위대한 정치적인 팜플렛 소설이면서도 실존적인 소설이기도 한 것이 뭐냐면은 과연 우리의 삶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에 있어서 어떻게 삶을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누구의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가. 그리고 사회가 아무리 잘못됐다라고 하고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권익이나 권리가 정말 침범을 당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한번 되물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한번 이렇게 하는 조심스럽게는 생각을 해요. 조금 도스토옙스키는 좀 말이 좀 거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실제로 적힌 말이니까. 걸레같이 지저분한 인간들이 이전에는 감히 입도 뻥끗하지 못하던 그런 인간들이 갑자기 재평가를 받아 비중을 얻더니 소리 높여 모든 성스러운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정작 그때까지 무난하게 높은 자리를 점해온 둘째가라며 서러울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리어 그들 자신의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인조 같이 이런 불황아들이 기존에 있는 것이 그렇게 비정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713조 2 축제의 날은 프로그램에 따라 정오부터 4시까지는 문학의 아침, 그 다음 9시부터는 한밤중까지는 무도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대요. 그러나 바로 이 조치 속에 이미 혼돈의 맹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바로 시작부터 대중들 속에는 문학의 아침이 끝난 후 바로건 아니면 문학의 아침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부러 휴식이 되건 간에 공짜로 프로그램과 공짜가 되어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드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빈속에 먹을 수는 없으니까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돈을 내라고 또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교사는 90루블을 뭐 갖다 바친다. 그거를 인류적 목적을 성취하는 순간에 비교할 수도 없고 이 축제는 본질적으로 위대한 사상을 선언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로써 뭐 음식 자체에 대한 생각을 박멸하게 되었다. 뭐 뷔페가 열리는데 그 뷔페는 열리지 않아서 뭐 쫄쫄 굶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이 다 스캔들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밥을 주느냐 밥을 안 주느냐 뭐 이런 위대한 정신적인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밥이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 정각 719조 오케스트라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대중들이 돌격이라고 하는 것처럼 설치되고 있었대요. 적어도 군이나 그 외 어딘가에서 전혀 모르는 어떤 꾼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티켓도 없는 이 야만인들은 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이구동성으로 뷔페가 어디서 차려져 있는지를 물었고 뷔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자 예의 범절이고 뭐고 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 도시에서 들어보기도 힘들었던 상스러운 말로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몇몇은 들어올 때부터 술에 취해 있기도 했대요. 몇몇 사람들은 귀족 단장 부인의 홀의 웅장함 때문에 꼭 원시인처럼 충격을 받았는데 그들로서는 이와 같은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그 불황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뭐야 음식 줘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린 어쩌면 낭독 같은 거는 원하지 않았는지도 몰라. 우린 돈을 지불했는데 말이야. 대중들은 뻔뻔한 속임수에 넘어간 거야. 주인은 우리지 램부께 놈들이 아니더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꼭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들여보낸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기존에 돈을 내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 연애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심정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721조 귀족 단장 부인이 리자와 함께 나타났다. 리자는 이날 아침만큼 그렇게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매혹적이었던 적이 없었고 그렇게 화려하게 화장을 한 적도 없었대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근데 이 여자는 스타브로긴도 찾으려고 하고 바르바르 페트로브나도 찾으려고 했는데 없었다는 얘기예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뾰뜨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그녀는 최근 자신은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가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발을 내디딜 수 없는 상태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언급하자면 뾰뜨르는 전날 밤 위원회의 마지막 위원회에서 간사의 리본을 거절하자 그녀는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다는 거죠. 뼈뜨르가 없어지니까. 램브께 놈들이 너무도 명백하게 벌써부터 무게를 잡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로써 억측들은 모두 종적을 감추고 진실을 제재로 찾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떤 지경까지 벌쳐지느냐. 레바드킨이 시를 낭독하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걸레짝 같은 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바 연미복을 입고 하얀 넥타이를 맨 레바드킨 대위에 어마어마한 형상이 번뜩였던 것이다. 안녕 안녕 가정교사 아가씨. 시가 말도 안 되는 시예요. 즐거워하여라. 조르주 쌍드건 여자건. 이건 레바드킨 거야. 레바드킨 거야. 몇몇의 소수이긴 했지만 웃음에다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대는 코올릭의 어린애들에게 프랑스어를 아베세대부터 가르치고 있지만 성당직이라도 낚아볼까 싶어 그에게 윙크라도 하세. 우리에게 개혁의 시대는 성당지기도 어림없어라. 연애를 하면서 춤을 거두면서 침을 뱉어라. 그래서 이런 스캔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난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멍청하다는 이유로 리프치는 비난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도 노골적으로 뻔뻔스러웠다.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나와요. 다들 서둘러서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 같았다. 이 백치 같은 시 작품의 어떤 식구들은 예를 들자면 바로 마지막 식구는 어떠한 멍청함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종류에 속했다. 그러나 이런 작태가 연출되는 동안에는 박수갈채를 보내던 한 무더기에 무식하던 작자들마저 역시나 망연자실해져서는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무엇보다 더 멍청한 것은 그들 중 대다수가 이 행위를 감상적으로, 다시 말해 비방문 따위가 아니라 진짜 여성 교사에 대한 진실한 식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식구의 도를 넘어선 방종함 때문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욕감까지 느꼈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 안에서 이런 종류의 모독감이 이뤄지는 것은 조금 넘어갈게요. 요거는 한번 책을 직접 보시라고 조금 권유해드리고 일단은 조금 여기서 끊고요. 제가 다시 동영상을 또 올려야겠네요. 일단 여기서 축제 서편 여기까지는 제가 일단 끊고 다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 또 있을 거예요.